고성이는 잃어버린 친딸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은호의 간이 필요한 건지 이야기는 점점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드러나는 사실에 은호는 점점 괴로워집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현실에 누구 하나라도 진정한 내 편을 찾아 은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고성이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은호와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대처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딸이라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은호의 간이 얼마나 잘 잘라서 쓸 수 있는지 적어놓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간 이식 적합 판정. 그 네 글자가 은호 눈앞에서 번지고 지워졌다가 다시 또렷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말라서 터질 듯이 당겨졌습니다. 손등이 핏줄이 붉어졌다 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애써 숨을 고르면서도 시선을 차마 종이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인생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은편에는 고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답게 구겨짐 하나 없는 정장, 어딜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이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얼굴에 돈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피로와 초조가 아주 얇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꽤 오랫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동안 고성이는 은호 얼굴을 한번, 손등을 한번, 다시 결과지를 한번 훑어보면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그 계산이 끝났다고 판단한 순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내 딸입니다. 말은 한 줄이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온 것도 아닌데 은호는 갑자기 숨이 조금 더 답답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호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 조용히 그러나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놀람, 화, 서운함, 알 수 없는 기대 같은 게 전부 뒤섞여 있으면서도 아무 감정 하나 제대로 붙잡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혹시 내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일까 하는 상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했었더라고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님이 두고 간 신문 속 재벌가 스캔들을 몰래 읽을 때마다 저런 집에 사실 내 진짜 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 일은 드라마에만 있는 거야. 부모님이랑 나이 차도 딱 맞고 얼굴도 닮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여러 번 꿈을 잘라냈는데 정작 현실로 그 일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동화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게 풀리는 해피엔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은호가 앉아있는 곳은 병원 상담실이었고요. 탁자 위에는 인형이 아니라 간 이식 적합 판정이 찍힌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담담한 글씨로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방 안에서 은호의 간이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한참 동안 말을 삼키던 은호 입에서 마침내 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군요. 은호는 정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만 뚫어지게 바라본 채 말했는데요. 친딸이라서 찾으신 건지요? 아니면 간이 맞는 딸이라서 찾으신 건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감정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한번 앙다물어졌다가 풀렸는데요. 반사적으로 그게 아니라라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봐야 설득력이 없다는 걸 고성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의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엉켜 있었거든요. 우진의 간 수치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재단 인맥을 다 동원해도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 혈연 안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불편할 만큼 희망적인 정보. 이 조각들이 따로 굴러다닌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고성의 머릿속에 계속 굴러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덩어리를 굴리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굴러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최대한 담담한 사람인 척 말을 이었는데요. 당신 오빠가 간이식이 필요해요. 오빠. 그 단어가 은호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새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은호에게 형제라는 단어는 국밥집에서 같이 컸던 동생 이지환,
그리고 가끔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촌 형제들 정도였는데요. 쌍둥이 오빠가 따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빠가 지금 자기 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생각이라는 걸 할 틈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위에서 잔 떨림이 보였는데요. 가슴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끌리는 감정이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어딘가에 나랑 같은 얼굴을 한 피가 이어진 오빠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은 거구나. 딸이라서가 아니라 간이 맞으니까. 희미하게 설레던 감정 위로 서늘한 실망이 바로 덮어버렸습니다. 입안이 더 바짝 타들어갔는데요. 은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건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근데 간이식 얘기부터 하시네요. 고성이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서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은호도 그걸 알았고 고성이도 알고 있었고 이방 안공기만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회사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러 온 사람의 더 가까운 표정을 한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지혁은 문턱을 넘는 순간 방안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탁자 위에 펼쳐진 검사 결과,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은호, 그리고 눈밑이 살짝 내려앉은 고성의 얼굴.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대략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병원 기록에 찍힌 날짜들, 재단 이름으로 들어간 기부금 타이밍, 병원 시스템에서 지은호라는 이름이 미리 조회된 흔적,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말이 재단 안에 슬쩍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순서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눈앞에 지금 펼쳐진 이 장면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꿈꿨던 모녀 상봉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거래의 첫 장면처럼 보였는데요. 지역은 탁자 가까이 다가와서 한 번 더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위에는 차갑게 숫자와 수치들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붉은 도장과 함께 딱 하나의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장기 이식 공여자로서 적합함. 지역은 숨을 조금 길게 내쉰 뒤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지요.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역 눈과 마주쳤는데요. 지역의 눈빛에는 동정, 분노, 그리고 일종의 결심 같은 게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예쁜 말을 골라 오진 않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은호에게 먼저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불쾌하다는 듯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지 팀장,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알죠? 괜한 오해 살 말은. 지역은 말을 끊지 않고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딸을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장기를 찾으신 겁니까? 질문 자체는 간단했는데요. 그 안에는 이 며칠 동안 겹겹이 쌓인 의심과 분노가 전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자존심,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수습해야 한다는 조급함까지. 난 딸을 찾은 거예요. 고성이가 겨우 대답을 꺼냈습니다. 간이식 얘긴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애가 내 딸인 건 변함없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침묵, 병원 기록을 미리 뒤져봤다는 사실, 기부금과 검사 결과 사이의 미묘한 시간 차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온전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은호가 조용히 웃다가 금세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는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요.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그래도 저를 이렇게까지 찾아오셨을까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조차도 자신을 못 믿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눈앞에 은호가 그런 대답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성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어떤 말보다도 더 정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그 침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은호도 그 침묵을 귀로 끝까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솔직한 소리는 말로 표현되지 못한 그 조용한 공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떨군 은호의 머릿속에는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이식당 주방에서 땀으로 젖은 앞치마를 입고 웃던 정순이. 우리 딸은 피곤해 죽겠는데도 꼭 손님 마지막 그릇까지 챙긴다니까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지강호. 국밥 국물 냄새가 배어있는 집, 좁지만 따뜻했던 방, 새벽마다 들리던 육수 끓는 소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넌 내 딸이다라고 말하는 고성이. VIP실과 재단, 병원 이사장실, 큼지막한 기부자 명단들. 돈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낯설지만 화려한 세계. 피로 이어졌다는 엄마와 날들로 이어졌다는 엄마가 동시에 떠오르는데요. 그 사이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은호는 점점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호 씨. 은호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은호 씨가 원해서 온 자리 맞습니까? 은호는 대답 대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가 깔아놓은 판이었고 지금까지 은호는 그 판에 끌려와 앉아있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지혁은 그 눈빛을 확인하고 다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아무리 급해도 순서는 지키셔야 합니다. 딸을 찾으셨으면 딸부터 안아야지요. 간부터 보지 마시고요. 고성이의 턱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지 팀장, 당신이 뭘 알아요? 아이가 죽어가는 걸 옆에서 보는 엄마 심정, 그 앞에서 순서가 무슨 소용인지. 지혁이 말을 끊지는 않았지만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셨어야죠. 간이 급하면 말은 천천히 했어야 합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덜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방 안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이사장의 체면을 먼저 챙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는데요. 적어도 지혁만큼은 체면보다 자신을 먼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은호는 손등 위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종이 위 적합 판정이라는 글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글자가 갑자기 이렇게 무서워진 건 자신의 몸 일부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필요가 딸이라는 말보다 먼저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걸 은호는 아주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은호는 어떤 말을 들이마셔도 예전처럼 순수하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가족이라고 부를 때도, 누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그 말 뒤에 붙어 있을지도 모를 계산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나를 찾은 건지 아니면 내 간을 찾은 건지. 이 질문은 이제부터 은호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에 따라붙는 그림자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딸 이름이 뉴스 제목에 떠 있는 걸 처음 본 날 정순이는 딸 얼굴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오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고성이 숨겨둔 딸 존재 간이식 의혹. 제목 한 줄에 고성이와 숨겨둔 딸 그리고 간이식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그 문장 안에서 고성이도 간이식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이라는 글자만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딸 숨겨둔 딸 간이식.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는데도 손가락은 자꾸만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고 있었는데요. 내려보다가도 다시 기사 위로 올라가고 화면을 꺼볼까 하다가도 다시 켜고 그러면서도 정순이는 앞치마 끈조차 풀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식당 안은 이미 문 닫을 시간이 지난 뒤라 의자들이 전부 테이블 위로 올려져 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술 취한 단골들이 한두 명씩 남아서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만 더를 외쳤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화면 속 활자들이 더 시끄럽게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빛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 어딘가에 박혀있던 불안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우리 은호가 숨겨둔 딸은 아니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확신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정순이는 그런 자신이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재단 이사장 이름이 걸린 기사를 붙들고 몇십 분째 이러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는데요. 막상 숨겨둔 딸이라는 말에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자기 딸 은우 얼굴이라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에 섞여 있었는데도 정순이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밀어서 문을 여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거든요. 아니. 정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말부터 나왔습니다. 놀라는 마음, 서운한 마음,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운 마음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짧은 두 글자 안에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사람은 은호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는데 우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를 맞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 근처에는 이를 꽉 물었던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는데요. 딱 봐도 하루 종일 버티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은호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와서 주방, 테이블, 의자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평소처럼 손님이 북적일 시간대에 늘 보던 풍경이 아니라 의자들이 뒤집힌 채로 올라가 있는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왠지 그 모습이 오늘 하루 동안 자기 인생이 뒤집힌 것 같다는 생각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순이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건 엄마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부르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만으로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목소리였는데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오래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포옹이었습니다. 정순이가 팔을 벌리자 은호가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서로의 어깨 높이가 어디쯤인지 어느 정도 힘으로 안아야 상대가 숨막히지 않는지 몸이 이미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허리에 감기는 팔에 힘이 들어갔고 정순이의 손이 은호 등 위에서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정순이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사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간이식 얘기를 들었을 딸에게 하는 말인지 숨겨둔 딸이라는 단어를 기사로 먼저 본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던 그날 이후로 계속 떨고 있는 어린 날의 정순이에게 하는 말인지 헷갈렸습니다. 은호는 그제야 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 안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게 결국 이 포옹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둘은 포옹을 풀고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국그릇도 반찬 접시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얼굴과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식당 불빛 아래에서 보이는 정순이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들이 또렷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국밥집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딸과 아들을 키워낸 시간들이었는데요. 새벽에 시장 나갔다 돌아오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날들, 사춘기 온 이지환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뒤 밤새 한숨 쉬던 날들까지 모두 그 주름에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정순이는 별것 아닌 듯 묻고 싶었습니다. 간이식이나 재벌가라는 말보다 이런 일상적인 질문을 먼저 꺼내야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대충 먹었어요. 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걸 또 설명하기에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잠시 동안 둘 사이에 묵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거지 그릇에 남아있는 물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식당 안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까 보던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은호의 눈이 그 제목을 스쳤습니다. 재단 이사장 고성희, 숨겨둔 딸 존재 간이식 의혹.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조금 전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과 화면 속 글자가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봤어요? 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응. 정순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 음절 안에 봐서 미안하다, 혼자 보지 말고 같이 보자,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다 아는 거네요. 대충은. 정순이는 허튼 위로를 섞지 않았습니다. 기사라 믿을 거 없다라든지 다 오해일 거다 같은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들은 사실과 기사가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 은호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다른 집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이요.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정순이의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휴대전화 옆에 올려둔 손이 아주 작게 떨렸고 눈동자도 살짝 흔들렸는데요. 정순이는 오래전 기억을 억지로 꺼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갈 여유도 없어서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는데요. 안고 있는 아이가 지은 오인지 다른 이름이었는지조차 분간이 안 될 만큼 정신없이 바쁘고도 어리둥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쯤 동네에서 보기 힘들 만큼 옷차림이 번듯한 사모님이 정순이가 살던 오래된 다세대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모님 뒤에는 말수가 적고 굳은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고요. 혹시 아기가 바뀐 거 아니냐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정순이는 단 한 번도 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당연히 정확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낯선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정순이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꼭 안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지강호와 대화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밥상 위에 국을 올려두고도 서로 숟가락만 움직였지 말은 거의 오가지 않았는데요. 설마라는 생각과 혹시라는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다시 부르자 정순이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정순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실토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 지강호에게도 자세히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은호의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바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 허공을 보는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안 믿기로 했지요. 병원이 뭐라 하든 서류에 뭐가 적혀 있든 너를 안고 있던 사람은 나였으니까요. 밤새 열재 보고 도시락 싸고 학교 앞에서 기다린 사람도 나였고요. 아기 낳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울어서 택시 기사님이 후진했다가 다시 출발한 것도 다 내가 봤고, 정순이는 말하면서도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바뀐 게 맞다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와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고집이 동시에 올라왔던 그날들의 감정이 다시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 집에 온 애는 내 애다. 누가 뭐래도 설령 무엇이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내 품에 있는 애가 내 딸이다. 그렇게 정했지요.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가 동시에 싸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VIP실에서 넌 내 딸이다라고 말하던 고성이, 그리고 이 허름한 순이식당에서 평생을 넌 내 딸이다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정순이. 둘 다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날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은호가 느끼는 혼란은 누가 진짜 엄마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느 삶을 선택해야 하냐에 더 가까운 혼란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고성희의 딸로 사는 삶과 국밥집 딸로 계속 살아가는 삶.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사람은 아직 없었지만 세상은 이미 은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순이가 가만히 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은호야. 네. 가는 내 몸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결정을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정순이는 딸 손등 위에 천천히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이 놀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난 내가 수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그 여자랑 또 싸우게 되든 욕을 먹든 말든 그래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너를 엄마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순이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목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기적인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만큼은 솔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의 생명만을 먼저 생각해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빠잖아요. 제가 아니면 못 산다고 했는데요. 의사 말이 시간 지나면 못 한다고. 오빠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은호에게는 너무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을 이제는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를 살리는 방법이 자신의 몸을 갈라 꺼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리게 했습니다. 정순이는 그런 딸을 보면서 속으로 수십 번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집 아들도 애다.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병원에서 바뀐 게 사실이라면 그 애도 내 피일 수 있다. 피 섞인 자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한켠에서 올라오다가도 그래도 내 눈앞에 서 있는 건 은호다. 지금 숨을 몰아 쉬고 있는 건 내 딸이다. 내가 손잡아줄 수 있는 것도 이 아이 손뿐이다. 이 생각이 다른 한켠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알아요. 그 애가 아무 잘못 없다는 거.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억짜리 기부금처럼 쓰여도 되는 건 아니잖니. 이사장님이 내 딸을 찾아서 딸이라 부르기 전에 먼저 내 간 숫자부터 들여다봤다는 게 엄마는 그게 제일 괘씸한 거야. 순간 은호의 표정이 조금 더 일그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고성이가 그랬던 말과 행동들이 정순이의 말과 겹쳐지면서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호는 결국 그 한마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에서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하지 마. 정순이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다급할 때 내리는 결정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그거 많이 봤어. 가게 하면서도 빚 얘기 나올 때도 사람이 죽을 병 걸렸을 때도 다들 급해서 결정해놓고 나중에 괴로워했어. 너는 최소한 내 감정부터 좀 정리하고 결정해. 정순이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정말 그 집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밀어붙일 때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들 제가 이미 결정한 사람처럼 말해요. 그냥 제가 그래요라고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사람처럼요. 정순이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기사 제목 아래에 붙어있는 자극적인 댓글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네. 숨겨둔 딸이 간 내준다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 효년의 재단 이미지 살리겠다. 이런 말들이 화면 아래로 끝도 없이 달려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그중 하나를 눌러보다가 바로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지금 이 말들을 그대로 읽으면 은호 마음부터 먼저 무너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순이는 다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세상 사람들은 내 선택을 자기들 입맛대로 부를 거야. 수술하면 효녀라고 하고 안 하면 배은망덕한 딸이라고 하겠지. 근데 엄마가 보기엔 둘 다 틀렸어. 넌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남들이 붙이는 이름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막 내주면 안 돼.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안정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쪽 끝에 붙잡을 수 있는 말뚝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만약 내가 수술한다고 해도 날 미워하지는 않을 거죠?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그래도 언젠가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예감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말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워는 못하지. 내가 어떻게 널 미워해. 대신 평생 걱정은 하겠지. 몸은 괜찮은지, 밤에 통증 오지는 않는지, 혹시 후회할 때 없나? 그런 걱정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래도 선택을 내가 끝까지 고민해서 내렸다면 엄마는 내 편일 거야.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오빠인데라는 죄책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난 나인데라는 자기 보호 본능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집 이사장님은 뭐라 하디? 계속 엄마라고 부르래요. 넌 내 딸이다라고요. 간이식 얘기 빼고도. 글쎄요. 은호는 그 질문 앞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말이 우진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맴돌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진이가 버티기 힘들다. 우진이에게 시간이 없다. 우진이가 내 오빠다. 그 말들은 다 이해가 갔지만 이상하게도 넌 내 딸이다라는 말은 그 모든 설명의 마지막 장식처럼 따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너를 찾은 거고, 나는 내 딸을 살리고 싶어서 널 붙잡는 거야. 둘 다 자기 자식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든 거고. 정순이는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솔직하게 따져보면 자신도 결국 자기 자식부터 생각하는 엄마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 못해요. 그러면 나도 그 집 이사장님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대신 내가 뭘 선택하든 그 다음부터 같이 맞을게. 욕도 같이 먹고 후회도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질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 그 말은 이 밤의 작은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어떤 답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던 은호에게 어디로 가더라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한 줄의 약속이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어봐. 만약에 진짜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였다고 누가 증거까지 들고 와서 말하면요. 그때도 엄마는 제가 엄마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조용히 날아왔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는 딸이 둘이라고 하면 되겠네. 둘이요? 피로 이어진 딸 하나, 같이 산 딸 하나? 뭐가 더 진짜냐고 묻는 사람 있으면 둘 다 진짜라고 하면 되고. 내 가슴이 기억하는 애가 진짜 딸이다. 그렇게 말할래. 정순이의 이 말은 은호가 상상했던 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너만이 내 딸이다라는 말 대신 둘 다 내 딸이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은호에게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언젠가 이 선택이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더라도 누군가는 모두를 껴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손등에 올려져 있던 정순이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손과 손 사이가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훅 멘트. 한쪽에는 자신을 키워준 엄마 정순이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피로 이어진 엄마 고성희와 얼굴도 모르는 쌍둥이 오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가운데 국밥집 딸이자 재단 이사장에 숨겨둔 딸이 되어버린 은호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은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소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과연 누구 가슴에 가장 깊게 남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